네, 정치대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 소장파가 총선 패배 반성문을 내놨습니다. 한편 내일 국회의장 경선을 앞둔 민주당에서는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휴일인 오늘도 여러 가지 정치권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저희가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국민의힘 3040 세대 모임인 천목회가 이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좀 밤샘 토론을 마치고 입장문을 내놨어요. 패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짚어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반성문까지 내놓은 소장파들의 어떤 진정성이라고나 할까요? 진심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과거에도 보면 국민의힘의 소장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미래연대나 어떤 뭐 민본 21이나 그런 분들이 어떤 당 지도부를 향한 어떤 쓴소리, 고언들을 아끼질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좀 저런 내용들이 보면 약간은 조금 한가롭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총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총선 패배하고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근데 여전히 당은 여전히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두고 계속적으로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정원 의원이 위원장이 된 총선 백서위원회에서는 누구에게 그럼 책임을 물을 거냐. 그걸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하고 있고 이분들도 보면 결국은 지난 총선에서의 패배에 대한 부분만 계속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마 이번에 총선에 아마 투표를 한 유권자들이 보면은 국민의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을 재건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어떤 쇄신하는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될 때지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만 진단하고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 이분들이 보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침묵했다. 그리고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렇다면 이분들의 어떤 진정성을 가지려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기조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여전히 반성하고 침묵했다는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어떤 쓴소리는 지금 절반의 성공에만 그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에 좀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총선이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좀 패배의 원인만 분석하고 있다. 좀 앞으로 좀 전향적인, 좀 혁신적인 안에 대해서 좀 내놔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도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비대위가 출범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도 바꿨잖아요. 민정수석도 부활했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여권이 어떤 변화가 없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뭔가 좀 지적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이 얘기를 하는 거라면. 근데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지난해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아주 참패를 했잖아요. 그 이미 이제 그 시그널이 왔던 거였죠. 이 바꿔야 된다라는 그 조짐이 있었는데 바꾸지 않은 거였단 말이죠. 바꾸지 않고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이렇게 대참패를 또 하게 된 건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통령이 영수회담도 했고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하고 기자회견도 했어요.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하고 많이 바뀌려 하는 것 같긴 한데 영수회담 결과도 그렇고 기자회견도 썩 그렇게 대통령의 인식 변화나 이런 걸 우리가 단정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런 거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왕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원론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으면서 침묵했다. 뭐 이 얘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그 좀 아이템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과연 이 지금 천목회라는 이 원외 모임이 얼마나 이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예, 또 여당인 국민의힘이 또 현재 범야권 190석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죠. 또 현재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을 했지만 관심이 벌써 이 차기 당권에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 여부에 대해서 또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집박만 나서면 이게 정치 기사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사가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에 출마할 것이냐, 당대표가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만약에 전당대회가 보면 7월 말 8월 초 지금 뭐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마를 했을 경우에 출마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어쨌든 본인이 전국 253개 지역구를 다 돌면서 후보들을 도왔고 나름대로 어떤 당내 지지 기반이라든가 어떤 인지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출마 명분입니다. 결국 이제 총선에 대한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차기 당대표로서 이것이 맞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보면 가벼운 정치 행보를 좀 하면서 어떤 정치권의 어떤 한동훈이라는 기사를 유통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어떻게 보면 양재 도서관에 가서 어떤 특정한 책을 읽고 또 커피를 마시고 어떤 일반인들과 셀카를 찍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가벼운 정치 행보지만 조금 의미 있는 행보로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이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뭐 이 전당대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고 안 되고 하냐 이런 부분보다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차기 전당대 이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가 혼자 원톱이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 지금 현재 보면 국민의힘이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별도로 분리해서 뽑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대표로 출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단일 지도 체제라고 해서 당대표에게 과도한 권한이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 지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총선에서도 나름대로 패배의 책임은 뭐냐면 원톱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그런 위험을 줄이려면 결국 집단제 체제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 최고위원을 뽑는 걸로 하고 그중에서 1등의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맡는 합의제 형태로 지도부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 또 뭐 유승민 전 의원, 또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까지도 다 출마해서 저는 굉장히 강력한 지도부 체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뭐 나경원 수석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희룡 전 장관 대표의 한동훈 수석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원톱으로 가는 대표 시스템이 아니고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당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현재는 이제 공천 룰, 그러니까 당신 100%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만 매몰돼 있는데 저는 앞으로 집단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또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뭐 집단 지도 체제 여부가 저는 본질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예. 어쨌든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비상하지가 않아요. 뭐 당권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과도한 이제 관심을 이제 언론이 보이고 있단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도 당장은 아니겠습니다. 빨리 이제 입장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출마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고 전 처음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출마하지 않을 거다라는 쪽에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저도 좀 바뀌었어요. 워낙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떠밀려서라도 출마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해서 당권을 잡게 된다면 제가 봐도 우리 김 교수 말씀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해요. 다른 예. 주자들에 비해서 말이죠.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어쨌든 전당대 룰을 빨리 정하고 그리고 최소한도 어쨌든 그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한다고 하더라도 뭐 천목회가 밤새서 뭐 총선 참패원에 대해서 토론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와야 돼요. 근데 너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한동훈이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출마할 거냐 안 나올 거냐 이런 얘기만 너무 많아서 게다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영수회담도 했고 기자회견도 했고 그랬는데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도 안 나왔고 네. 특검에 대한 뭐 특검은 그 얘기입니다. 이른바 해병대원 순직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얘기한 건데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나 이 여권은 계속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공수처 수사나 이 경찰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하겠다. 그건 계속 나오는 논리란 말이죠. 그 논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형식 논리상으로 맞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의 문제예요. 정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야당이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거부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22대 때 또 발휘할 게 거의 분명해 보이고 그렇다 뭔가 발전된 모습, 전향된 모습을 보이면서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총선 패배 이후에 뭔가 바뀌고 있구나 최소한도 국정 기조가 됐건 뭐지 그런 게 안 보이고 있다고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전당대 룰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전당대 룰도 바꾸는 게 맞죠. 지난 3.8 전당대회 때 이게 100% 당식으로 바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여권은 지금 별로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비상대책위도 그렇고 말이죠. 뭔가 바뀌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지적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지금 한간 얘기만 하고 있다. 지금 비상대책위. 저는 비상하지 않다고 보이는 겁니다. 예. 예, 어쨌든 두 분 말씀을 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이슈나 쟁점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혁신안들이 필요하다. 네. 좀 더 전향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앞서 그럼 말씀해 주셨던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그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네, 네. 전에도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패배 책임 그것을 넘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좀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명분이라는 게 그럼 어디서 좀 찾아야 될까요? 그 기간 사이에 있을 뭐 변곡점이 있겠습니까? 일단 그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던 단어가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정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는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가 되려면 구호는 결국 시민이 불러낸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대로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마 가벼운 어떤 정치 행보 기사들이 나오면서 아마 계속적으로 여론 떠보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여론에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이 또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좀 동정론도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금 뭐 이 촉발시킨 건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지난 총선에 대해서 책임은 있지만 나름대로 마지막 유세를 끝내지도 못할 정도로 탈진까지 하면서 본인이 뛰었는데 결국 이 모든 총선 패배의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당내 동정 여론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라는 어떻게 보면 범야권 192석에 맞서야 되는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그러면 어떤 라이벌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부재론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명분들이 본인이 어떤 먼저 출마한다는 어떤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에 어쨌든 그러한 여론들이 조금 만들어지기를 조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아무래도 6월 달이 아니고 7월 말, 8월 달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2개월,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 아무래도 여론을 어느 정도 마사지하고 여론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앞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지금 들리는 바에 따르면 당 내에서도 좀 소위 말하는 친윤계에서도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에 대해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변곡점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분위기가 바뀌는 거는 뭐 대단한 논리가 아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말을 좀 아낀다고 전 그렇게 봐요. 뭐 대단한 전략적인 생각으로 뭐 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가 지금 대단히 지금 안 좋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고 제가 봐도 그렇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게 특별한 그야말로 어떤 계기가 없으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가 전 복원되기 전 어렵다고 봅니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가 대단히 역동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추대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야당이 추대로 가는 분위기는 워낙 강력한 의석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되는데 여당이 지금 지금 의석도 108석밖에 못 얻었는데 뭐 추대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역동적으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역동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이런 분들의 이름이 너무나 진부해요 이제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 이름들이고 너무 인지도가 역설적으로 너무 높아요. 인지도가 너무 높아서 국민들이 볼 때 아 또 유승민 전 의원, 또 나경원 당선인, 또 안철수 이런 게 좀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간에 그러나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 어쨌든 이 여권의 소중한 자산들이니까 이분들이 같이 나와서 역동적인 모습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어쨌든 여권이 변한다는 인식을 주는 건데 지난해 10월 이후로 변하는 게 더 없는 거예요. 지금 선거 지고 나서 연달아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 대목에서 이제 그 연장선 안에서 그 맥락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를 봐야 되거든요. 책임론 같은 거 뭐 당연히 책임이 있죠. 선거를 지휘했던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참패의 대단히 큰 책임은 본질적 책임은 정권의 운영의 문제였던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정권 심판은 아니었습니까? 그걸 돌파하면 되긴 돼요. 어쨌든 간에 명분은 뭐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미 뭐 점점 출마 쪽으로 기운다면은 빨리 명분을 만들고 본격적인 행보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내일 있을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두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또 내일 국회의장 후보를 민주당이 뽑는데요. 추미애 후보 또 우원식 의원의 입하전으로 치러지죠. 명심으로 인한 교통정리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지만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과연 투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민주당 내부에서 보면 어국추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왜냐하면 뭐 추미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사실 지금 관전 포인트는 보면 우원식 의원이 끝까지 완주할 거냐는 여부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제 끝까지 완주했을 경우에 지금 보면은 당내에서 보면 우원식 의원이 굉장히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 번 끝까지 투표를 치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명심이 반영이 된 추미애 후보에 대한 표가 많게 나오겠지만 우원식 후보의 쏠린 표는 결국은 명심에 대해서 반대하는 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그럼 결국은 171석의
22대 때 도대체 그럼 우원식 의원에게 쏠린 표는 아무래도 비주류표일 수가 있으니 이게 50표든 60표든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원식 의원이 끝까지 완주할 거냐 하는 이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저는 중도의 막판에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처음에 거론됐던 내분 보면 조정식 의원하고는 추미애 후보가 단일화하면서 전반기 의장, 후반기 의장을 나눴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반기나 후반기에 국회 부의장으로 돌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원식 만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반기나 후반기에 국회 부의장직을 갖고 어떻게 보면 막판에 어떤 추대 형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내일 아마 실질적으로 투표를 해까지 갈 그 여부가 가장 조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 추대로 갈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저도 알 수는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도 추대로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당대표도 지금 아직은 모릅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적해서 대표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추미애 당선인의 얘기가 명심이 당심이고 그것이 곧 민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미애 지금 이 국회의장 후보 당선인의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명심이 민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죠. 어떻게 명심이 민심입니까? 대단히 오만한 얘기죠, 그거는. 명심이 당심이다 이것까지 말이 돼요. 근데 이거 명심이 당심이고 이게 다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의장을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태도는 썩 좋아 보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야당이 지금 강력하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그립을 지고 가는 건데 과도하게 장악을 한 것 같아요. 모든 게 과도하면 안 좋다고요. 지금 원내대표도 추대하고 국회의장도 추대로 가고 뭐 대표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대표도 이제 8월 달에 하는 건데 그마저도 추대로 간다. 이게 추대당이죠, 이게. 누가 뭐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추대당이나 이런 말 누가 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 말에 동의는 안 한다 하더라도 너무 이게 민주당이 특정 대표에 의해서 완전하게 장악되는 모습. 국회의장 후보도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처럼 비치는 이 현실. 예.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좀 경계한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정당입니다. 예. 그래야 건강한 권력 관계인 것이고. 그러니까 야당은 원래 주류와 비주류가 공존하는 겁니다. 비주류가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 국민의힘도 거의 비윤과 반윤이 사라지니까 결과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총선 결과가. 이건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야당이 너무 과하게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건 좀 스스로가 당내에서 스스로가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네. 질문 좀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이제 내일 당무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계속해서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번 휴가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확실하게 결심을 했는지 결심을 했다면 좀 본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을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아직 8월 달이니까 아직 예. 많이 남았잖아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하겠다라고 쉽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뭐 이 병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휴식도 취하고 그러면서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이제 이 대표 스스로의 그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한 생각을 할 거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이재명 대표의 그 속내를 알 길은 없습니다만 아마 당대표 연임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대체로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정치 행로로 볼 때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잠깐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맞서가지고 내가 대표 출마하겠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뭐 거의 국회의장 후보들 뭐 명심 당심 민심 이렇게 나오는 판에 과연 그럴 후보가 있을까 그런 정치인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현실이니까 또 인정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야당이 볼 때는 공이 있죠. 총선은 어쨌든 간에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압도적 승리를 했으니까 당대표를 이재명 대표가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명분도 없을 거예요. 당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너무 원론적인 지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권력 이 권력은 그렇게 튼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원론적인 측면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관련 내용 짧게 여쭙겠습니다. 근데 뭐 병상에서 나오자마자 본인의 어떤 대표 연임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뭐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뭐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가 8월 달이거든요. 아직 뭐 많이 남아 있고 물론 당에서는 보니까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대표 연임론에 대한 얘기를 계속 떼우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조금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당의 전반적으로 연임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뭐 과거에 지금 이제 친문계에서 친명계로 주류가 바뀌었는데 구친문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이인영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까지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임론을 띄우게 되면 저는 그때 가서 이제 본인이 마지못해 어떤 대표직의 연임을 수락한 형태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고 일단 내일 아마 병상에서 나오게 되면 지금 굉장히 21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밝혀야 되는 정치 현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뭐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보면 채무 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지금 거의 부정적으로 행사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한편으로 볼 때는 어떤 민생 회복 지원금 이 부분을 정부에서 받아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은 정치권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 자, 새로 출범한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 법요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했습니다. 짧게 뭐 악수를 나누고 눈인사 정도만 했는데 사실 앞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예의를 갖춰서 드릴 말씀이 있다, 만나달라고 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모두에게 좀 열려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둘의 만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측하고 일단 계세요? 뭐 오늘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조국 대표를 만났는데 상당히 조금 껄끄러웠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돼서 저렇게 아마 정치권에서 다시 조화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 조국 대표는 지금 대통령과의 어떤 1대1 회동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 헌정사에서는 유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미니 정당,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대표를 대통령이 별도로 회동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어떤 171석을 가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예우가 아니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도 굉장히 고려해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범야권의 지금 유일한 리더는 뭐 일단 야권의 지도자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1대1의 회동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저는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대통령께서 여야 정당 대표를 한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 초청해서 아마 어떤 회동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2대 국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바라고 싶은 어떤 당부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뭐 우리 저 조국 대표나 아니면 우리 개혁신당 대표들도 대통령께 어떻게 건의하고 싶은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22대 국회가 개원되게 되면 아마 조국 대표하고의 1대1 회동은 아니지만 여야 대표 회동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둘의 만남이 2019년 7월이었으니까 지금 오늘 만난 게 5년이 조금 안 된 건데 자, 입장도 상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좀 어떤 형식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뭐 지금 말씀 잘하신 것처럼 1대1 만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1대1 만남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조국 대표가 1대1을 만나기가 어렵죠. 구조 자체가 어려운데 여러분이 같이 만날 수 있겠죠. 여야 대표가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조국 대표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그 뭐 여러 가지 통화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상황에서 뭐 만날 수가 있나요? 만날 수가 없죠. 저 최소한도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되고 접점이 마련돼야지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야 수장들이라면 뭐 또 조국 대표도 야당의 수장이니까 뭐 제1야당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래서 당장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나봐야 의미도 없어요.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났습니다만 뭐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만나서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전국의 돌파구가 열리고 협치의 어떤 계기가 생기고 이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남 그 자체가 뭐가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조국 대표가 만날 거냐 만나지 않을 거냐 제가 알 길도 없고 저는 뭐 그것보다는 여야가 지금 어쨌든 21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그랬는데 역대급 최악의 국회다라고 대체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21대 국회 거의 끝나갑니다. 5월 29일 날이 임기 마감이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22대 국회가 5월 30일 날 시작됐는데 22대 국회는 더 많은 파란이 예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여야의 수장들이 만나서 풀어내고 민생적으로 해야 돼. 지금 보세요. 논의되는 게 민생 얘기가 여전히 거의 없어요. 당권 얘기, 특검 얘기, 물론 그것도 나름의 중요한 정치 현실들이긴 합니다.
풀어 나가야 될 현안들이 한데 너무 좀 민생과 너무 관련 없어요. 민생과 관련된 얘기 그냥 그런 얘기의 하나의 곁다리로만 나올 뿐이란 말.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원하려고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하고 뭐 지방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뭔가 어느 지도 리더십이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여야 모두 요원하다. 여야 양쪽에 사불수가 다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 조국 대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이죠. 광주 5.18 민주묘지로 이준석 대표가 향했는데요. 7시간 반에 걸쳐서 또 개별 묘지 995기를 참배를 모두 했고 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경남 김해에서 재배한 국화를 직접 차에 싣고 왔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간 이 대표가 이 호남을 강조해 왔던 만큼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가 궁금한데요. 오늘은 조금 좀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광주항쟁이 1980년도에 일어났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85년생이니까 본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이 굉장히 시대적 아픔을 공감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마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보름 뒤가 되면 이제 22대 어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본인이 어떤 처음 이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음을 좀 다잡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그 과거의 광주 항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희생되신 분들을 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조금 다잡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역 감정입니다. 지역 감정.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도 보면 오른쪽 영남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국민의힘 상징인 빨간색이고 왼쪽에 호남 쪽에는 보면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이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졌는데 아마 본인이 김해 마을에 간 거는 김해 봉화 마을이 있고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살아계실 때 정치를 할 때 보면 지역 감정 극복이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대통령까지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아마 김해에서의 국화를 가져가서 어쨌든 이번에 광주에 가서 참배한 거는 어떤 노무현 정신을 잇는 어떤 지역 감정 극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한민국 정치를 하면서 아마 본인들이 앞으로 조금 극복해야 돼 나갈 또는 해결해 나갈 어떤 과제로 본인 스스로가 조금 뭐 남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조금 해석해 봅니다. 예, 지역 감정의 극복의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이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시는지? 김해에서 재배한 그 국화를 지금 광주에 갖고 온 거잖아요. 헌화한 거니까 의미가 있어요. 예. 지금 뭐 설명하신 것처럼 저도 뭐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단순하게 지역주의 청산이라는 그 이 메시지보다는 지금 이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단지 광주에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그 12.12 이후에 80년대에 전두환 씨가 광주를 진압하고 무참하게 뭐 사륙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고 나서 이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7년이 걸렸어요. 87년도에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18 그 정신이 헌법에 수록되지 않고 있고 헌법 전문에 말이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특히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니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의미가 아직도 그렇게 잘 살아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상기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야당 대표로서 여권의 그런 것들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게다가 또 995기 개별 문제 다 참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7시간 반 동안. 예. 이거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상당한 진정성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광주 참배하고 무릎 꿇은 게 그게 큰 하나의 그 이른바 그 탄핵안을 건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정도의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과소평가가 쉽지 않아요. 이런 행동. 예. 상당한 의미를 예. 어쨌든 부여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끝으로 이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주재해 왔고 총선 이후에 다시 이제 재개를 했습니다. 그 첫 민생 토론회에서 노동법원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제 법안 제출을 지시를 했는데 전통적으로 좀 이 노동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진보 정당이 주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임기 중반을 이제 반환점을 곧 돌게 될 텐데 본인이 내세웠던 게 보면 노동개혁, 연금개혁, 뭐 의료개혁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동개혁에 대한 부분이 아마 처음에는 아마 강성노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법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개혁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비정규직 그리고 노동계에 대한 수건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노동 문제가 해결되면 보통 이렇습니다. 지방 노동위원회, 그다음 중앙 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게 5심제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복잡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 노동법원을 만들게 되면 3심제로 좀 줄어드는 게 있고 두 번째 노동 문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걸려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노동법원이 실제적으로 만들어진다면 그런 노동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약자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이 권익 보호에 조금 도움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어차피 진보 우리 정치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좀 급물살을 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눈길이 가는 부분이 그 자리에서 이제 참석자 사연을 듣고 나서 이렇게 노동법원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앞서 계속해서 좀 민심을 듣겠다, 청취를 하겠다, 귀 기울이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렇게 참석자들의 사연을 듣자마자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생 어떻습니까? 토론회에서 그야말로 예. 민생에 관련된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공약했던 사항이에요. 근데 이 노동법원이 계속 이제 노동계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얘기가 많이 있던 거였죠. 그리고 유럽의 경우는 노동법원이 많이 있고 미국, 일본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 각 나라의 그 법책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동법원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여야가 합의 못할 이유가 없죠. 이제 윤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법안을 만들어 이거 아마 사법부나 노동이나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거예요. 이 부분들은 야당과도 협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어쨌든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민생 토론을 하고 그랬죠. 총선 전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예. 특별히 부각되는 민생 관련이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놓긴 했습니다만 다 그냥 많이 듣던 것들이었는데 노동법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제안, 대통령의 제안은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과의 협치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야당이 뭐 협력 안 할 이유가 없죠.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에 또 어떤 변화들이 불러 일으켜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